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목요일 뉴스 다이브 한쪽이 훤히 비어있죠. 훤히 비어있는데 오늘은 일단 두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정이네요. 장정. 그러네. 장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류경진 재판장의 소송 지휘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뭐 보셨겠지만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아직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뭐 확인되는 대로 또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자, 특검에서는 구형 징역 15년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선고 내용부터 보자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나 뭐 위증 등의 내용이 기소 내용에는 있었는데 직권남용은 무죄가 선고됐고요. 일부 위증에 대해서도 또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사 단전 단수 이 부분이 주요 혐의가 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인정이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인정되는 재판이었고, 내란의 뭐 모의부터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가담한 것으로도 이 내담의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 이렇게 판단했던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고가 7년이 나왔는데 네. 앞부분에 쭉 읽어 내려갈 때는 분위기가 괜찮다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양형에서는 7년이 선고가 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했던 때랑 거의 굉장히 유사한 느낌. 예. 앞에는 총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했고, 이렇게 되면 본범들에 대한 그 선고에서 그 유죄 인정은 뭐 피해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잡아둔 다음에 잉? 하게 만드는 양형인데, 본인은 특검에서 15년 구형했고 그럼 절반 정도 때렸으니까 일반적인 그 선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7년 정도라면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이제 강도당해 했던 분들, 그러니까 했던 분이죠. 의뢰인이니까 했던 분들과 아니면 보이스피싱에서 중간책 정도, 한 보통 7년 정도 나오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그 정도로 평가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쭉 이유 설시를 하고 주문을 읽을 때 이 이상민 씨의 이 태도가 또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웃었다라고 언론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안도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 것 같고, 이게 격차가 국무위원으로선 두 번째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덕수, 두 번째 이상민. 한덕수 23, 이상민 7년. 두 사람이 죄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일치하고 위증이라는 부분도 중첩되는데, 이게 격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 한덕수는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의 2인자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주관자 성격이 있었다면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2인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제일 붙어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행안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좀 형량해보면 상당히 좀 적게 나왔다. 그래서 구형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주요하게 본다면 국방부, 그러니까 군이 움직이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전시의 주무부처는 국방부인데 그렇죠. 평시에 만약에 계엄을 선언한다면 주무부처가 행안부임을 감안을 하면 경찰을 또 통제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경찰 소방청을 관할하는 걸 생각을 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엄청 큰데 7년 예. 보이스피싱 중간책이나 그 환전 총책 정도로 본다라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양형에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또 이제 자꾸 변호사한테 취재를 해와서 그렇지만 어제 제가 서울구치소에 가서 봤어요. 예. 이분을 이상민 씨랑 권성돈 씨를 봤는데 권성돈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이 쪽 빠졌더라고요. 살이 쪽 빠져갖고 변호사 한 사람이랑 진지하게 막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하고 있었던 반면에 예. 이상민 씨는 약간 다리 꼬고 약간 보스처럼 진짜 말씀하신 신세계처럼 이러고서 변호사 3명을 저쪽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서울구치소가 되게 좁아요. 예. 그래서 3명이 변호사 3명이 약간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앉아있고 의뢰인은 약간 이러고서 약간 좀 보스처럼 앉아있는 느낌 볼 때 전 뭐가 저렇게 안 쫄려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럴까봐 이런 거를 계상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직후에 웃었다가 지금 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고 주문 읽을 때는 이제 피고인 일어나게 하잖아요. 네.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 선고가 징역 7년이 선고되고 나서 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었다. 뭐 예전에도 웃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웃음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 했던 웃상이라고. 기억도 있었는데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 이제 언론사 뭐 한겨레를 포함해서 단전단수 지시 여부가 될 것이고 지시 문건이 실물은 없으나 기존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윤석열, 한덕수 등의 증언과 그 사이에 있는 맥락들 쭉 이어서 유경진 부장판사가 쭉 읽어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석권 소방청장의 네. 증언도 뭐 주요했던 것이죠.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증언을 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로 지금 징역 7년이 선고됐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의 JYP 박진영 비평가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큰 내용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7년 선고. 일단은 7년이라는 소리 들으시면 이게 15년 구형에서 7년이 나온 거니까요. 네, 어떠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5년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그렇죠. 총리가 형량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재판부의 얼토당토하는 무죄 판결들은 전부 다 김건희 특검 관련, 이건 내란 특검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량 제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싶었는데 7년이 나와서 일단 좀 양형에는 놀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인정했구나라는 최소한의 안도의 한숨은 내쉬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윤석열도 결국 유죄로 나오겠구나. 윤석열은 무기 아니면은 사형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2월 19일 이제 윤석열 선고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죄가 인정이 되고 내란 자체가 인정이 되면 네.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상징적 의미도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우리 법체계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위험 인물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아예 그냥 사회 격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형은 뭐 선고를 하면 집행되지는 않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정말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무기징역은 또 수용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일정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서는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을 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면 저는 사형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악의적으로 했어요. 뭐 문건 관련해서도 아닌데 이거 김장과 관련해서 내 일정 관련한 그날 이제 무슨 전국 김장 담그기 무슨 이런 행사에 있었으니까. 근데 계엄이 막 지금 하고 난리
보통인 그런 상황에서 김장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그날 이상민 개인 일정에 대해서는 들은 거 없는데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전화 내역 이런 것도 아내가 제대로 귀가를 했는지 지방에서 행사라고 그게 걱정이 돼서 했다. 아닌데 당신 아내한테는 그 전에 이미 통화했던데 그렇죠. 이거 대단히 악의적인 최소한의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행태를 법원에서 계속 보여줬는데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내란의 아주 주요 임무에 가담했다라고 하고서도 7년이라는 건 전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네. 그러니까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이지만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10년부터도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량 감경이 가능하니까. 네. 지금 그 얘기들 중에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재판부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7년을 선고한 이유로, 그러니까 15년이 구형됐으나 7년을 선고하는 이유로 계엄에 미리 모의하지 않고 주요 행위도 소방청 전화했던, 그러니까 허석권 청장한테 전화했던 것 한 통이고 피고인이 단전단수 지휘했다는 것을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당연히 특검 쪽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또 이후 상황들을 봐야 되겠고, 이건 내란 특검의 기소 내용이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맞습니다. 항소가 되면 그런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 재판에 임했던 태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네. 우리 정우승 변호사는 그 구치소에서 접견할 때 뭐 모습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상민 전 장관이.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당시에 중부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걱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해 보시면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바로 행안부 장관 뭐라고 했었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소리를 바로 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감히 여기서 이태원 참사를 꺼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장관 그만둘 때도 굉장히 행복하게 일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본인이 좋았다. 장관일 예. 때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일어났는데 행복하게 일했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맞고요. 저는 이분 보면은 진정한 냉혈한의 풍모를 가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웃으면서 칼 들이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하비에르 바르뎀 좀 어. 닮았어요. 거기 완전 그런 느낌 좀 나죠, 그죠? 약간 단발머리로 기르면 네네네. 네, 굉장히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개인의 감정선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예,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수준을 완전 넘어서가지고 나는 법을 적용하는 기계였기 때문에 기계적 판단하고 웃음조차도 기계적으로 쓴웃음처럼 웃는다. 그런 느낌 들어요, 진짜. 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런 발언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식의 그 양형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엄단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상민 씨가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너무나도 모든 요소가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들이 왜 제 의뢰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고관대작이나 유력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판할 지점은 많죠.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온 지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맞아요. 된다라는 예. 얘기를 이 유경진 판사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 이게 왜 무죄가 되는 걸까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직권 남용했을 때는 그 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민은 나 직권이 없어. 소방에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정부조직법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소방청 다 관할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허석권 청장이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사를 얘기하는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MBC, 한겨레 이러면서 자기가 되뇌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무죄로 받느냐? 이 소방이 명령을 들었는데 이게 결과 발생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단전 단수의 준비 태세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리고 그 결과 발생이 없었고 실제로 소방청에서 밑에 이 정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쪽에 그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와 명령은 이상민으로부터 있었지만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명령을 내렸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관철되지 않아서 무죄로 읽혀요.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해서 이 사람들의 정당한 업무의 권리를 방해하는 걸로 그 부당한 명령이 있었을 때 성립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과 발생이 없었으면 그건 후발적이고 이 피고인의 의지와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는 영역인데 이 사정을 무죄의 설시로 참고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가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미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수가 없죠. 미수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까지 있었으면 이미 나아갔으면 기수에 달했으면 사실 그냥 그 결과가 그렇죠.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 측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 자료를 보면은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뭐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 나와요. 예, 특검의 기소 자체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증거 부족이니까. 뭐 조금 더 증거를 조금 더 잘 현출을 하거나 있는 증거를 잘 설명을 하는 방식.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발족을 하면 기존에 기소됐던 인사들에 대한 보충 수사는 혹시 가능한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나요? 예, 기소 한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걸 법원이 해야 돼요.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사람을 구속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이진관 판사가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뭐가 더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냐? 왜 그런 것들 안 살피냐? 등의 것이 왜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라는 것이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냐 아니면 검사의 공소장을 공정해주고 증명해주는 기관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 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 증명해주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예. 어떻게 이게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직권남용 이야기는 확대 해석하면은 이게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논리와 일맥상통해집니다. 연결되는 실제로 시점이, 예. 계엄령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피해본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단전단수 지시 내렸지만 제대로 지시가 집행되지도 않았고 그럼 뭐 단전단수를 지휘했다는 건 현장에 가서 수도꼭지 잠궈야지 지휘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휘했잖아요. 예. 그 명령권자가 위계 질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 하위 단위인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건 이거는 집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착수한 거죠. 착수를 했으면 네. 기수로 보아야 되는데 이 그 그거에 되게 온화하게 바라봐 버렸어 또. 예. 피고인의 의지로 아니면 피고인이 여기선 하면 안 돼로가 아니라 사실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양심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버팀으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건 우연적 사정이에요. 이 사람과 관계없는 그거를 이 사람이 행한 행위 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때요? 이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로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기소를 한 내용이고 네. 2차 종합 특검 가가지고 저는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몇 가지 이제 그 혐의들이나 궁금한 점들 특이한 장면들이 있는데 네. 에르메스 가방과 그 현금 있죠, 다발 있죠. 네, 이게 나왔죠. 나는 그 뒤로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이거는 혹시 2차 이건 종합 특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할 수 있죠. 있을까요? 근데 2차 종합 특검이 딱 그것도 이 그러니까 법에 정해놨어요. 수사할 수 있는 거, 뭐 양평고속도로 내란에 가담한 이 김건희 이게 매건 의혹, 매직에 이런 연결되는 부분. 지점이 있잖아요. 아마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될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한번 기소를 했는데 이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죄명만 달리해가지고 막 대장동 일당들도 이제 불러내고 이런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이야. 네네. 너네 이거 안 돼. 이런 거 법원이 허용하지 않아요. 어허. 똑같이 곽상도가 공소기각 받은 것도 뇌물로 무죄를 그 받으니까 앞에 한번 받은 적이 있으니까. 청탁금지법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죄명을 달리해서 이거 이제 이중 기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은 항소심 가서 받아야 되고 별도로 이 공소장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법관은 이제 이진관 판사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소송 지휘의 내용은 내란의 방조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왜냐하면 공소장 불고분리 원칙상 판사는 공소장에 구속받아서 그 이외의 것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올라온 사실관계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 죄명을 조금 가름을 타준다거나 이 정도가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징역 7년 나왔다라는 건 이제 결론이 난 거고요. 향후에 뭐 특검 쪽이 됐건 아니면 피고인 측이 됐건 항소가 진행이 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들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쯤에서 갈무리를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